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선우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을 어귀에 오래된 당산나무 뒤편 바위 틈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묵은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막은 평화로움이 아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선우의 시선은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이끼가 검푸르게 뒤덮인 낡은 우물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기이한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선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양부, 이 진사였다.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였지만 지금 이 시각 우물가를 서성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흡사 굶주린 짐승과도 같은 탐욕스러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부디 이번에도 흠양하시옵고. 이 진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게 읊조리더니 품속에서 붉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지푸라기 인형이었는데 기괴하게도 그 인형의 배 부분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머리카락 같은 검은 실타래가 엉겨붙어 있었다. 이 진사는 망설임 없이 그 흉물스러운 인형을 우물 속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첨벙둔탁한 파여름이 정적을 찢어발겼고 깊은 우물 바닥에서는 물소리 대신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공명음이 울려 퍼졌다. 선우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으나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만은 거두지 못했다. 잠시 후 우물 안에서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레박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우물턱에 올려진 두레박 안에는 물이 아닌 달빛을 받아 서늘하고도 요사스러운 붉은 빛을 뿜어내는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황금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기이한 광채를 발산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진사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황급히 금덩이들을 챙겨 자신의 도포 자락 안에 숨겼고 그 동작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빨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대체 저 우물 밑에는 무엇이 살고 있기에 저주받은 인형을 삼키고 황금을 토해낸단 말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청렴한 선비의 진사가 어찌하여 야심한 밤에 이런 사악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찰나 선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기억 하나가 있었다. 바로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맏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무금무진 마을. 이름과는 정반대로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이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손꼽혔으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저주가 서린 땅이기도 했다. 마을의 기와지붕들은 기름칠을 한 듯 번들거렸고 곳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넘쳐났지만 정작 사람 사는 냄새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해맑은 웃음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마을의 모든 여인들은 성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양반들은 먼 타지에서 갓난아이들을 거금을 주고 사들여 양자로 삼곤 했다. 선우 또한 그렇게 팔려온 아이 중 하나였으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친부모의 얼굴 대신 자신을 비단옷으로 감싸고 산의 진미를 먹여 키운 이 진사 부부를 하늘처럼 섬기며 자랐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귀한 약재나 재물을 다루는 조심스러움에 더 가까웠다. 선우는 17해를 사는 동안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고 서당에 가서 글을 읽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보배다. 험한 세상 물정을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선우의 입에 기름진 고기 반찬과 귀한 보약을 넣어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선우는 자신이 마치 사육장에서 길러지는 가축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마을의 다른 집 아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모두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18살이 되는 생일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좋은 혼처가 나서 멀리 시집을 간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형님과 누이들은 그 후로 소식 한 자 전해오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그들이 출세하여 바쁜가 보다 생각했으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선우는 자신을 둘러싼 이 풍요로운 감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동갑내기 친구였던 칠성이도 건너편 대갓집의 옥분이도 18이 되던 해에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마을 어른들은 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마을 회관에서는 돼지를 잡고 술판을 벌이며 기이한 축제가 열렸다. 선우는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18번째 생일이 단순히 어른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형님들이 걸어갔던 그 불길한 길로 들어서는 관문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버지가 황금 꾸러미를 들고 사라진 후에도 선우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자 마치 수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이 들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아버지가 사라진 사랑채 쪽이 아닌 평소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뒤뜰의 낡은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우물에서 가져온 무언가를 가끔 그곳에 숨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녹슨 자물쇠는 의외로 허술하게 잠겨 있었고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고 희미한 불빛이 춤을 추며 창고 내부를 비추자 그곳에 쌓여 있는 물건들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곡식이나 농기구가 아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함들 속에는 색동저고리, 꽃신, 댕기, 그리고 갓쓴 선비들이 입는 도포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는데 그 옷들에는 하나같이 주인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강수, 명희, 철수. 선우는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하고는 숨을 헉 들이켰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5년 전, 작년에 한양으로 떠났다던 형님과 누이들의 옷가지였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출세를 하여 떠났다면 이 옷들은 추억으로 간직되거나 태워졌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마치 주인이 급하게 몸만 빠져나간 듯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벗겨진 듯한 모양새로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이게 도대체 선우의 손에서 부싯돌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고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옷가지 사이사이에서 발견된 거무튀튀한 얼룩들은 세월이 흘러 변색되었지만 분명 핏자국이었다. 선우는 비로소 이 마을의 풍요로움이 무엇을 대가로 치러진 것인지, 자신이 먹어온 그 기름진 음식들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들의 목숨값, 아니 청춘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더러운 풍요였던 것이다. 부모님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괴물에게 바칠 재물을 살찌우고 있었던 것이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는 순간 창고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황급히 거대한 쌀독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쳐서 그 소리가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행히 아버지가 아닌 집안의 타무니를 도맡아 하는 벙어리 하인 구씨였다. 구씨는 촛불을 켜들고 창고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선우가 숨어있는 쌀독 쪽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선우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으나 소리를 지르거나 주인을 부르지 않았다. 구씨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젖어 있었는데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쌀독 옆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구씨가 남긴 종이를 집어들었다. 날이 밝았으나 선우에게 아침 햇살은 축복이 아닌 사형 집행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간밤의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그의 눈은 사탁에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다. 방문 밖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한 떡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입안에 군침이 돌았을 그 냄새가 지금은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처럼 역겹게 느껴져 위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선우야, 일어났느냐?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 전야이니 어미가 특별히 귀한 것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웠으나 문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실루엣은 거대한 곤충이 먹이를 앞에 두고 더듬이를 비비는 형상처럼 기괴해 보였다. 선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구씨가 준 쪽지의 경고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저들의 의심을 사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사랑채 마루에 차려진 아침상은 임금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호화로웠다. 윤기가 흐르는 이천 쌀밥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구이, 귀하다는 전복죽, 그리고 산삼을 넣고 푹 고아낸 삼계탕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선우의 맞은편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반찬을 집어 선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어서 들거라. 남자는 모름지기 배심이 두둑해야 큰일을 하는 법이다. 내 형들도 이맘때쯤엔 밥 두 공기는 거뜬히 비웠단다.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형들처럼이라니 그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물 속 괴물의 뱃속에서 뼈만 남아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선우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려는 구토감을 억지로 삼키며 밥알을 모래알 씹듯 꾸역꾸역 밀어넣었다. 그가 밥을 삼킬 때마다 부모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식의 성장을 기뻐하는 부모의 눈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소가 살이 찌는 것을 확인하는 장사꾼의 눈빛이었다. 식사를 마친 선우는 소화도 시킬 겸 마을을 한 바퀴 돌겠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위험하다며 말렸을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인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이면 어른이 될 텐데 마을 구경도 실컷 해둬야지. 멀리는 가지 말고 동네 안에서만 놀거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지막이라는 뉘앙스가 선우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선우는 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풍요로워 보였으나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길가의 핀 꽃들조차 핏빛으로 붉게 보였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예전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마치 제사상에 올릴 제물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들이었다. 선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뒷짐을 지고 걸으며 마을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묵은 마을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였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는 오직 하나, 남쪽의 좁은 협곡뿐이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건장한 장정들이 산짐승을 막는다는 핑계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어릴 적에는 그들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대인 줄 알았으나 이제 보니 그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었다. 선우가 협곡 쪽으로 발길을 옮기자 밭을 갈던 김씨 아저씨가 쟁기를 멈추고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선우 도령, 어딜 그리 급히 가시는가? 거기는 길이 험해서 도령 같은 귀하신 몸이 다치기 십상이야. 그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손에 들린 낫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고 눈빛에는 한 발짝만 더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 이 마을은 거대한 그리고 완벽한 감옥이었다. 다시 마을 안쪽으로 돌아온 선우는 우연히 마을 회관격인 향청 예청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촌장과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번 아이는 상품 샴페인 중에 상품이야. 지난번 철수놈은 너무 말라서 그분께서 흡족해하지 않으셨잖나. 이번엔 다를 걸세. 촌장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그러며 이 진사가 1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마을 곳간이 또 한 번 황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 다른 노인의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아이가 아닌 상품으로 생명이 아닌 금덩어리와 맞바꿀 화폐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추억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저들의 거래 장부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때 누군가 선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벙어리 하인 구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선우의 손을 끌고 인적 드문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구씨는 품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어 선우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10년 전 사라진 큰형이 아끼던 놀이개였다. 구씨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긋는 시냅을 하더니 손가락으로 우물 쪽을 가리키고는 다시 두 팔을 벌려 거대한 뱀이 입을 벌리는 형상을 묘사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불고자와 독두자를 거칠게 써 내려갔다. 선우는 그제야 구씨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니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고작 18살 난 선비가
무슨 수로 천년 묵은 요물을 상대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엄습해왔지만 구 씨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선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화상 자국과 뱀에게 물린 듯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또한 과거에 저항하다 실패한 생존자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붉은 노을이 마치 자신의 피처럼 느껴졌다. 도망칠 곳은 없다. 마을 사람 모두가 감시자이고 지형 자체가 철창 없는 감옥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구 씨가 써준 독과 불,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선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아버지는 의원도 겸하고 있어 집안에는 각종 약재가 가득했다. 그는 약장 깊숙한 곳, 붉은색 경고문이 붙은 작은 단지를 찾아냈다. 비상피숑, 맹독이었다. 조금만 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 가루를 종이에 쌌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도수가 가장 높은 증류주인 소주 항아리들을 확인했다. 내일 제사상에 올라갈 술이었다. 야, 때가 되었다. 마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 큰일을 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장정들이 선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선우는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겼다. 저항하는 척하다가 끌려가는 것보다 체념한 듯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선우의 눈에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들어왔다. 달은 핏빛처럼 붉었고 그 주위로 검은 구름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끔찍한 비극을 알고 분노하는 듯했다. 대문 밖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길 끝에는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우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그의 품속에 숨긴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죽음의 무도회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우물가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으나 선우에게는 그 길이 천리 낭떠러지를 걷는 것처럼 아득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붉은 불길을 피워 올렸고 그 불빛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친절한 이웃의 그것이 아니었다. 일그러진 그림자와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들의 눈은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죄책감 대신 곧 쏟아질 황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선우 도령,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누군가 곡을 하는 척하며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의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구판에서 신을 부르기 위해 영혼 없이 읊조리는 주술처럼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선우는 그 가증스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품속에 숨긴 차가운 은장도의 감촉과 자신의 피부에 스며든 독약의 따끔거림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우물가는 이미 재래 준비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평소에는 접근조차 금지되었던 그곳에는 비단으로 감싼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돼지머리와 각종 과일, 그리고 선우가 눈여겨보았던 그 독한 소주 항아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촌장은 제관의 복장을 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고 선우를 끌고 온 장정들은 그를 우물 바로 앞에 놓인 평상 위에 거칠게 무릎 꿇렸다. 죄인도 아닌데 묶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으냐. 이 진사가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말렸으나 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네. 이 아이가 발버둥이라도 치면 그분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어. 결국 선우의 손발은 굵은 삼배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선우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양아버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원망으로 가득 찼는지 이 진사는 흠칫 놀라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무기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제단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선우만을 탐욕스럽게 노려보았다. 놈의 눈동자에는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사악한 지능이 엿보였다. 이무기가 머리를 낮추어 선우의 코앞까지 다가오자 비릿한 입 냄새가
선우의 얼굴을 덮쳤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미쳐버렸을 상황이었지만 선우는 피하지 않고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호. 이번 재물은 제법 당돌하구나. 공포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겠어. 놀랍게도 이무기의 목소리가 선우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뇌를 직접 긁어대는 텔레파시와 같았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 내 놈이 바로 이 마을을 지배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그저 마을 사람들의 탐욕에 기생하는 구더기인가? 선우가 내뱉은 말에 엎드려 있던 촌장과 이 진사가 경악하여 고개를 쳐박았다. 이무기는 선우의 도발에 분노하기는커녕 흥미롭다는 듯 크크크하고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소리에 주변의 대나무들이 쩍쩍 갈라질 듯 흔들렸다. 건방진 놈. 내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떠들 수 있는지 보자꾸나. 나는 너희 인간들이 가져다 바치는 그 알량한 목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아직 피지 못한 가능성을 먹는 것이지. 이무기가 말을 할 때마다 놈의 목구멍 안쪽에서 황금빛 액체가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선우는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황금들. 그것은 바로 이무기가 사람을 잡아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찌꺼기, 즉 놈의 배설물이거나 토사물이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의 배설물을 얻기 위해 자식의 살과 뼈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인가. 선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에 몸을 떨었다. 자,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라. 너의 그 젊음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다시 영원한 황금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무기가 아가리를 크게 벌리자 선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잠깐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선우의 외침에 이무기가 잠시 멈칫했다. 소원 재물 주제의 소원이라니. 선우는 턱짓으로 제단 위에 놓인 소주 항아리를 가리켰다. 어차피 죽을 목숨. 가는 길에 목이나 축이게 해주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 좋은 날 술 한 잔 받으시구려. 내 몸에 술 기운이 돌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당신이 좋아하는 그 생기가 더 넘치지 않겠소. 이무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혀를 날름거려 소주 항아리 하나를 휘감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놈은 단숨에 항아리를 깨부수고 독한 술을 들이켰다. 캬, 제법 독하구나. 좋다. 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이무기의 허락이 떨어지자 촌장이 덜덜 떨며 다가와 선우의 입에 술을 부어주었다.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선우의 몸속에 퍼져 있던 비상 도끼와 만나 기이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선우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 술을 자신의 붉은 도포 자락에 뱉어내 적셨다. 이미 옷감 사이사이에는 화약을 섞은 비상 가루가 칠해져 있었다. 이제 그의 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인간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선우는 취한 척 비틀거리며 묶인 손을 등 뒤로 돌려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로 밧줄의 매듭을 갈가대기 시작했다. 밧줄은 이미 땀과 술에 젖어 팽팽해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닿자 조금씩 올이 풀려나갔다. 이제 만족하느냐? 어서 이리 오라. 이무기가 참을성이 다했는지 꼬리를 들어 올려 선우의 몸을 휘감으려 했다. 그 순간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선우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빠르게 몸을 굴려 제단 위에 놓여있던 나머지 소주 항아리들을 발로 차서 이무기 쪽으로 날렸다. 쨍그랑 쨍그랑 항아리들이 깨지면서 독한 술이 이무기의 얼굴과 비늘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이무기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자
선우는 손에 쥐고 있던 부싯돌을 힘껏 부딪혔다. 탁탁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은 알코올 기운이 가득한 공기를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번졌다. 그러나 선우의 목표는 단순히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붙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술을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러워하는 이무기의 벌어진 입 안으로 정확하게 던져 넣었다. 이거나 먹어라. 이 더러운 뱀 녀석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분노다. 불덩어리가 이무기의 목구멍 깊숙이 빨려 들어가자 놈의 뱃속에서부터 쿠궁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동시에 선우가 미리 먹어두었던 독약의 기운과 놈이 마신 술, 그리고 불길이 만나 놈의 내장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이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꼬리로 재단을 박살내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을 덮쳤다. 평화롭던 제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망쳐 괴물이 미쳤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분노한 이무기는 그들을 하나둘씩 낚아채어 허공으로 집어던졌다. 선우는 혼란을 틈타 우물 뒤편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몸에서도 독기운이 퍼져 시야가 흐려지고 피를 토했지만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무기는 아직 죽지 않았다. 단지 크게 상처 입고 더욱 포악해졌을 뿐이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아니, 지옥조차 이보다 더 처참하고 기괴하지는 않으리라. 이무기가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되어 밤하늘을 찢어 발격. 놈의 아가리와 터진 배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화염은 순식간에 우물가 주변의 고목들을 집어삼켰다. 크아악, 뜨겁다 타오른다. 이무기의 울부짖음은 단순히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간 놈의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원혼들이 한꺼번에 질러대는 저주의 합창과도 같았다. 놈이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고 그 파편에 맞은 마을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그토록 자랑하던 마을의 기와집들과 곡식 창고들을 붉은 혀로 핥기 시작했다. 선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도끼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오장육부가 비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가 흐릿해지기를 반복했고 입에서는 검은 핏덩이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괴물이 완전히 숨을 거두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다. 그때 불타는 제단 옆에서 아비규환의 현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양아버지 이진사였다. 그는 불길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조각과 흙무더기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내 금, 내 황금 어디 갔어, 이무기님. 제발 금을 토해내시오. 이따위 불 말고 금을 달란 말이오. 그 모습은 괴물보다 더 추악한 악귀, 와고의 형상이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마을이 불타는 와중에도 그는 오로지 사라져버린 황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가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를 고쳐 잡고 이 진사를 향해 걸어갔다. 불길 속에서 걸어나오는 피투성이의 선우를 발견한 이 진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선우야. 네가 살아있었느냐? 아니, 내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감히 신성한 의식을 망치고 마을을 이 꼴로 만들어. 이 진사는 반성이나 안도 대신 핏대를 세우며 선우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자신의 재산을 잿더미로 만든 원수에 대한 사례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선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울림은
불길 소리를 뚫고 이 진사의 귓가에 명확하게 꽂혔다.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그 신성한 의식이 고작 이거였습니까? 자식의 살을 뜯어먹여 똥 같은 금덩이를 받아내는 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선우의 일갈에 이 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닥쳐라. 천한 놈을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놈만 죽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무기님. 여기 이놈이 있습니다. 이놈을 드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이 진사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순간 선우는 간신히 몸을 피했으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독기운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진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쓰러진 선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 선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무기가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것이었다. 놈의 한쪽 눈은 터져서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유황 불길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무기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원흉인 선우를 노려보는 듯했으나 곧이어 선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진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너희의 그 냄새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구나. 이무기의 텔레파시가 뇌를 찌르듯 울려 퍼졌다. 놈은 긴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이 진사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이 진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불타오르는 우물가 재단 위로 처박혔다. 그는 불길에 휩싸여 뒹굴면서도 손에 쥐고 있던 흙 묻은 금박 조각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내 금, 안 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평생을 황금의 노예로 살았던 자에게 걸맞은 참혹하고도 허무한 최후였다. 선우는 기침을 토하며 목을 감싸 쥐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친부 양부의 죽음에도 슬픔보다는 씁쓸한 연민과 허탈함이 앞섰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자신을 공격한 인간은 사라졌지만 진짜 괴물은 여전히 살아 날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무기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며 마을 전체를 멸망시킬 기세로 불을 뿜어대고 있었다. 그때 벙어리 하인 구씨가 연기 속을 뚫고 달려왔다. 그의 옷은 반쯤 타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 범벅이었으나 손에는 커다란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선우를 부축해 일으키며 우물 뒤편의 거대한 지지대 기둥을 가리켰다. 우물 위에 세워진 정자를 받치고 있는 그 굵은 기둥들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구씨는 도끼로 기둥을 찍는 신혈을 하며 저것을 무너뜨려 우물 입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것은 곧 이무기를 우물 속에 가두고 생매장시키겠다는 무모하지만 유일한 계획이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이 빠진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구씨와 함께 불타는 정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머리 위에서는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뜨거운 열기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쿵쿵 구씨가 남은 힘을 다해 도끼로 기둥 밑동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자가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무기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며 그들을 향해 도끼를 내뿜었다. 감히 벌레 같은 놈들이 보라색 독 안개가 그들을 덮치려던 찰나 선우는 품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름 먹인 손뭉치에 불을 붙여 이무기의 눈을 향해 던졌다. 이거나 먹어라. 불붙은 손뭉치가 정확히 놈의 남은 한쪽 눈에 명중하자 이무기는 고통에 몸을 뒤틀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구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우지끈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기둥이 부러졌고 육중한 기와 지붕과 정자의 잔해들이 우물 입구를 향해
그리고 그 안에 몸을 반쯤 걸치고 있던 이무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크아악 처절한 비명과 함께 이무기는 쏟아지는 잔해에 깔려 우물 속으로 처박혔다. 수백 톤에 달하는 돌덩이와 나무 기둥들이 우물 구멍을 메워버렸고 놈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무기가 발악하며 우물벽을 치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있던 우물가 주변 땅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요 선우가 소리쳤지만 구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우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자신의 오랜 죗값을 이제야 치른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구씨 아저씨 선우는 절규하며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났고 선우 또한 경사진 흙비탈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위쪽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불타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선우는 자신이 깊은 지하 동굴, 아마도 우물과 연결된 지하수로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싸자 불에 댄 상처들이 쓰라려왔다. 물살은 거칠고 빨랐다. 그는 물에 떠내려가며 점점 멀어지는 지상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묵은 마을의 하늘은 마치 피로 쓴 유서처럼 처연했다. 선우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독기운과 부상으로 인해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그냥 이대로 물에 잠겨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형님과 누이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구씨 아저씨,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미래의 아이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선우는 이를 악물고 떠내려오는 나무 토막 하나를 붙잡았다. 차가운 지하수가 열기를 식혀주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소리였다. 이 물길은 분명 어딘가 바깥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겁과도 같은 어둠 속을 표류하던 선우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빛이었다. 동굴의 끝,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였다. 물살이 그를 밖으로 밀어내자 선우는 얕은 개울가 모래톱에 처박히듯 밀려 올라왔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붉은 달은 지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 산 너머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묵은 마을이 있던 곳이었다. 그 화려했던 황금의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황금이 아닌 진짜 흙이었다. 생명을 잉태하고 만물을 키워내는 진짜 흙.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을, 덤으로 얻은 이 목숨을 저주받은 운명을 끊어내는 데 바쳐야 했다. 선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악몽 없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평온의 잠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폐허가 된 마을, 살아남은 자들의 통곡, 그리고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처참한 광경이 날이 밝으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여명이 밝아오자 참혹한 밤의 장막이 걷히고 묵은 무진 마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한때 조선 팔도에서
으뜸 가는 부촌이라 칭송받던 기와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기둥과 무너진 담벼락만이 앙상한 뼈대처럼 남아 있었다. 마을을 뒤덮고 있던 그 오만하고도 기름진 풍요의 냄새는 사라지고 매캐한 잿가루 냄새와 타타버린 살 냄새만이 진동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폐허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은 밤새 불길 속에서 내 금덩이를 외치며 뛰어다녔으나 아침 햇살 아래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스러지는 숯검정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아니 영혼을 팔아 바꾼 그들의 헛된 부귀 영화가 하룻밤 꿈처럼, 아니 악몽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다. 우물가는 더욱 처참했다.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버린 우물터. 주변은 집안이 내려앉아 거대한 구덩이가 패어 있었고 그곳에선 여전히 희미한 유황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 중 누구도 감히 그곳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숭배했던 신이 사실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던 악귀였으며 그 악귀와 함께 자신들의 탐욕도 저 깊은 땅 속에 영원히 매장되었다는 것을 촌장은 반쯤 타버린 도포를 걸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자식을 팔아넘겼던 부모들은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참회라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가난과 비참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웠다. 계곡 아래 물가에 쓰러져 있던 선우는 지나가던 늙은 약초꾼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노인은 선우의 온몸에 퍼진 도끼와 화상을 보고 혀를 찼으나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다. 선우는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헛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된 선우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다. 그는 묵은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가 찾을 가족도 지킬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았다. 그의 오른쪽 뺨과 팔에 남은 흉측한 화상 자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었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악마와 싸워 이긴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묵은 마을의 비극을 잊어갔다. 그저 옛날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천벌을 받아 망한 마을이 있었다더라 하는 전설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선우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오는 곳에 당도해 있었다. 10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했던 그 협곡이었다. 예전에는 살벌한 감시 초소가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들꽃만이 무성하게 피어 길손을 반기고 있었다. 선우는 묘한 감회에 젖어 옛 마을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 대신 소박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기름진 쌀이 썩어나던 창고 대신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가꾸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그들의 표정은 예전처럼 멍하거나 표독스럽지 않았다.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이마에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빛나고 있었고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빨래를 하고 있었다. 황금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살고 있었다. 선우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힘차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것은 10년 전, 아니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생명의 소리였다. 선우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중앙. 옛날 우물이 있던 자리는 흙으로 단단히 메워져 평평한 공터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 새로 지은 작은 초가집 평상에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어르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배가 고파서 그리 울었느냐. 젊은 어미가 젖을 물리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사랑이 담겨 있었다.